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오늘은 이인배 박사님과 함께 이 갤럽하고 또 이 R&R 여론조사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이 정부 측이 법무부가 네. 검사 인사를 하면서 네. 그 세평을 이제 수집하라 이렇게 경찰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면 그거는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안부에다가. 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당신 그 대윤 라인이냐 소윤 라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소윤이 아니라 성윤.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인배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한테 제가 자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인배 박사님은 이인배 TV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이쪽에서 아주 또 전문적인 그런 분석과 해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인배 TV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인배 박사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진권 TV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박사님, 네. 방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갤럽이 여론조사를 지난 28일하고 30일 사이에 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일단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인데요. 이게 네. 그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크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배경이? 네. 뭐 사실은 뭐 계속 이 추세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뭐 계속 추세되다가 부정평가가 50%면 41%와 50% 지지, 그러면 이제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누적되어 있는 이제 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 그다음 반감들, 그 실망감들 다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아직도 40%대냐 뭐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아마 이번에 저기 우한 폐렴 여기에 대한 정부 대처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뭐 처음에 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또 너무 과도할 정도로 대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좀 국민들이 좀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도 이제 정부가 좀 잘못 대처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는 바람에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적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좀 국민들의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검찰이 청와대, 청와대 주로 청와대 비서관들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해서 13명을 무더기로 지금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이광철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일단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총선 이후에 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청와대 안에서 뭐 누가 잘했건 못했건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기소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또 검찰하고 청와대가 직접 붙어서 싸우는 이런 문제, 이건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크겠죠. 그게 가장 크게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여론도 여론조사지만 사실 이게 청와대라는 것이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로 청와대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41대 59 정도 애매한 것들을 이제 청와대로 올려서 최종 결정을 이제 대통령이 하게끔 하는 구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야말로 통치권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국가의 방향을 놓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것들도 다시 좀 수정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청와대가 13명의 범죄 후보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 안 서죠. 영이 안 서는 국정의 동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그럼 그만큼 통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님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무더기로 기소되는 경우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없었고, 아마 이 대한민국 건국이 근대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 사람도 여전히 큰 소리 쳐요. 왜 29일 날 13명이 이제 무더기, 거기는 이제 송철호나 송병기도 포함되긴 했지만은 무더기로 그렇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다음날 30일 날 또 임종석
그렇죠. 전 비서실장이 29일 날 페이스북에 갑자기 올려가지고 나 내일 저 출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뭐 반듯하고 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훈계까지 했어요, 피의자가.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권위체에 대한 존중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거든요. 완전히 문정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권력이 유리한 판단일 경우에는 그건 좋은 판단이고 그 올바른 판단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게 우리라서 한국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온정한 이 판단 준거가 될 만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대한민국의 무질서, 질서가 혼란케 되는 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요. 네. 34%. 그러니까 그 전주보다 5%포인트 푹 떨어졌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럼 올랐냐? 자유한국당은 이 낙폭은 이제 적었지만 1%포인트 하락해서 21%였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거기다 무당층이요. 나 무당층에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 이게 33%인데 6%포인트나 이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층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이거는 정치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나 한국당 다 실망.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되면은 이 무당층이 이제 극복해 착착 줄어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할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민주당 이쪽에 여건에 대해서는 이제 실정도 하고 반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그럼 어디에 줘야 되냐, 우리 마음을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에 대해서 이 기피증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면 정치 자체가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국가적으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요, 이 정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편하게 생각하시게 좀 여의도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으로만 보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정치라는 건 사실 공존의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 위한, 더불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 당을 이야기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더불어 살기 위한 이 공존의 규칙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 행위인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없으면은 무너지죠.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경우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준 폴리티콘 인간은 뭐냐 그러면 폴리스에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폴리스는 이제 완전한 그 옛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이 그 사람이 생각했던 폴리스라는 건 완전한 하나의 자급자족 체계거든. 그 속에 있을 때는 질서가 있고 뭐 다 있지만 벗어나면 야만족이 살거나 아니면 신이 있거나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런 잘 말이죠. 잘 짜여지고 잘 갖춰지고 또 질서든 뭐든 이렇게 돼 있는 그 사회를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벗어나 버리는 게 우리 사회가 무질서해져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학부 때 대학 처음 들어가서 정치학을 배울 때 저 은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네들은 개미와 벌과 사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공통점은 자연에서 부여되기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은 개미나 벌이나 인간하고 같다. 근데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개미나 벌은 자연에게 부여된 질서가 있다. 그 날 때부터 여왕벌이고 일벌이고 수벌이로 시작하는 거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할지라도 그렇게 역할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이 개미와 벌과 인간의 차이이면서 불행한 차이다. 이것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다라고 했던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 바로 거기서 이제 질서도 만들어내고 구조도 만들어내고 다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애초에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폴리스 안에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갖춰진 조직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는 이 법질서가 엄연히 있는 이런 조직 안에서 서로가 또 상호적으로 뭐냐면 존중도 하고 신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이 조직이 신뢰가 풀어져 버리고
예?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심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정부도 상당히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 세계일보가요. 그 26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서 지난달 조사했던 R&R 리서치에서 조사했던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기다 아마 자기 뭐 대권 후보자 명단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첫 등판 해가지고 10.8% 차지했어요. 와, 예.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32.2%로 아주 뭐 또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보다도 0.7%포인트 앞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처음 데뷔하면서 10% 정치권에서 이 지지율 국민 지지율이 10%가 넘는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거든요. 10%가 지지율이 넘어간다는 거는 자체 한 정치인이 자체적으로 정치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10% 넘어가기를 학수고대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번에 10.8%를 얻었다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반면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10.1%가 돼서 이낙연 총리하고는 3배나 차이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신당 창당들이 논의가 있고 한편에서는 신당 창당이 분화되는 모습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은 그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또 통합 논의가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지켜야 될 그 야당 제1야당의 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이 보수 전체 진영으로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심력이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래 되면 지금 이 박사님 말씀처럼 한쪽에서는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분파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못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 총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지지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저는 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이기보다 이 문 정권의 지금 워낙 이 독단과 이 공권력을 사골력화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의 표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윤석열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강단이 있고 강단이 있고 대통령한테 감히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냥 중심이 확고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 바꿔 말하면 기존 정치권이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죠. 거기다 문 대통령도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대통령 앞으로 또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말하자면 한쪽엔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원군을 얻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서도 마음대로 윤석열 총장을 외돌토리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이 지지율을 좀 힘을 받아서 소신대로 법치라는 것은 공권력이거든요. 사건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법과 질서를 지키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이걸 봐서 좀 힘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제가 요 숫자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무당층에서 윤석열 총장이 15.8% 가장 높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보수 성향 응답자 놀라운 것은 또 여기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는요 황교안 대표가 26.4%인데 윤석열 총장이 19.1%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첫 등판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중도 성향을 보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11.9%. 근데 황교안 대표는 6.3%.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기성의 그 정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은 새롭게 정말 각성을 해야 될 이런 시점 아닌가. 저 황교안 대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황 대표는 더 좀 강단 있게 새로운 정치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좀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이런 분화되고 통합되고 있는 그래서 실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더 중심을 잡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과 정부에 대한 그 잘못들을 좀 더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리더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분은 믿어도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겠지만은 아까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네. 뭐 대윤이 있고 또 성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 왜 윤원영 그러니까 장경화 그렇죠. 그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이 왕후가 장경왕후, 그다음 세 번째 왕후가 이제 파평윤 씨, 둘 다 파평윤 씨예요. 네. 그다음에 문정왕후 이런 있었는데 그 장경왕후 쪽에 있었던 윤임 또 이쪽에 네. 문정왕후 쪽에 있었던 윤원영 아주 권력 다툼이 그렇죠. 치열했죠. 그런데 그거 빗대가지고 그런데 대윤 성윤이 있답니다. 성윤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윤석열과 이성윤 이 중앙지청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정권 라인에 있는 이 이성윤 지청장 지검장 지검장을 지원할 것이냐 그쪽에 줄이냐 아니면 윤석열 의 라인이냐 이걸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정권이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말이야 대놓고 당신 대윤 라인이냐 성윤 라인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걸 세평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경찰도 한심할 뿐더러 그걸 보고라고 받는 법무부 이게 사실 법무부 받은 게 아니지 청와대가 받았겠죠. 이 보고를. 뭐 청와대에서는 뭐 검사들한테 이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까지도 뭐 다 물어봤다 그럴 정도니까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앞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이라는 권력 자체가 공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을 위한 권력이거든요. 자기 한편, 자기 사익, 자기만을 위한 자기 권력 그 주변만을 위한 권력이 아니란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세평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이 권력을 다루는 이 모습이 공적이지 못하냐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칼을 휘두른다. 권력도 이제 칼로 이제 비유가 되고 하니까 칼을 휘두르 칼날이 잘 서 있어야 깔끔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칠 건 치거든. 이 톱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면 안 돼. 그냥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톱으로 하듯이 뭐 그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정부가 너무나 이제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이제 힘을 과시하려고 이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의 검찰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너 대윤하고 너는 뭐 성윤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점점 더 국민들의 마음은 떠날 거고 그야말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권위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마음이 들 수가 없죠. 모든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러면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서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검찰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두뇌 집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뇌 집단에서 위에서 내가 법무부 장관 내가 대통령인데 하고 니들 내 시키는 대로 해. 뭐 니들 어느 편이야? 편 줄 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자존심은 뭐 괜찮습니까? 아마 이거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들 이 조직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부들 사실은 인간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반발을 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자존심을 건드려 놓고 나면 결국은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작년 여름에 무슨 짓을 했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심각한데 괜히 그렇게 권력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건드려 놨다가 지금 이게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국가의 에너지를 좀 엉뚱하게 쓰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거나 뭔가 좀 굉장히 두려움에 쫓겨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정권 앞으로 임기 말이 평탄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걸 자기들이 권세 자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